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오늘은 네이버보다 쉬운 테이버입니다. 자, 신용경색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겁나 핫한데, 신용경색 그리고 회사채 위기,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가? 오늘 제가 일생일대의 역작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오고 내 주머니에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회사로 들어가는지를 제가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딱!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은 신용경색이 뭔지 한번 알아봐야지. 자, 요새 보시면 신용경색 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코로나19 전세계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 주요국의 신용경색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 코로나19 발 신용경색, 3월 회사채가 발행이 반토막이 났다. 회사채 발행이 반토막이 났다. 신용경색? 네. 코로나19로 신용시장 경색이 확대됐다.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었다. 근데 신용경색이 도대체 뭔데? 라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이게 금융감독원에 나오는 신용경색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보시면 금융기관에서 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용경색은 금융시장에 공급된 자금의 절대량이 적거나 자금의 통로가 막혀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자금의 통로가 막혀 있을 때, 자, 자금의 통로 뭐야? 돈맥경화. 돈이 안 돌게 되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생기는 신용경색이라고 하는 거는 치유하기가 힘들다. 뭔 개소리야. 너무 어려워. 사전은 너무 어려워 항상.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용경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되게 간단한 겁니다. 근데 자, 심호흡 한 번씩 하시고 다 습습후후 따라하세요. 습습후후. 습습후후 하시고 오늘의 일생일대 역작 등장합니다. 하나, 둘, 셋. 이것이 무엇이단가? 이것이 무엇이단가? 자,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융이라고 하는 곳에서 돈이 도는 도표입니다. 금융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게 다 돈이 도는 건데, 보시면 한국은행도 여기 있고 은행도 여기 있고 중간에 KRX,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국거래소도 여기 있고요. 돈이 돌고 요거는 채권이고 요거는 증권이고요. 주식이고 요거는 국채입니다. 이거는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딱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내가 어디에서 투자를 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가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만 주고받고 집 살 때 담보 대출 받는 요거밖에 못한단 말이야. 이게 우리야.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사장님이 될 수도 있어. 자, 그럼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넣어주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를 보느냐? 첫 번째는 여기입니다. 자, 우리가 돈이 출발하는 곳 한국은행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은행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은행은 돈을 만들어내는, 찍어내는 기관 중에 한 곳입니다. 아, 뭐야 이거? 네, 해외 선물 매수됐다네요. 네, 일단은 해외 선물을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두근두근 하는데 이거 올랐을지 내렸을지. 무튼 한국은행에서는 돈을 찍어냅니다. 돈을 어떻게 찍어내냐 그러면 국채라는 걸 발행해요. 국채는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의 도장이 찍혀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빚 보증 증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렇게 투자자, 채권 투자자한테 찍어줘요. 이 사람은 펀드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 나 같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은행 같은 데서 돈 있는 사람이 일단 이거는 그냥 살 수 있어, 언제는. 그래서 국채를 사면 국채를 산 만큼 이 사람들은 돈을 찍어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국채가 기한이 있어요. 1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에 맞춰서 금리를,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 사람도 그냥 사진 않는단 말이야. 이자 받으려고 사는 거지. 이게 국채 금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게 국채 금리라고 부르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돈을 찍어냈어. 돈을 가졌어, 한국은행이. 그러면 이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럼 이 은행들은 한국은행에 돈을, 이자를 지급하죠. 여기서 말하는 요게 바로 국채금리라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게 기준금리라는 겁니다. 맨날 뉴스에 나오는 기준금리가 뭐야? 은행이 한국은행한테 주는 이자가 기준금리예요. 국채금리는 한국은행이 투자자한테 주는 게 국채금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준금리도 2개, 국채금리도 2개. 도대체 왜 이거는 2개가 비슷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한국은행은 돈을 버는 데가 아니거든. 한국은행이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얘한테서 3개 받고 이 사람한테 2개 줘가지고 500원짜리 하나씩 남겨야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돈을 찍어내는, 그러니까 화폐의 유통을 이렇게 조절해주는, 그냥 한마디로 이가 뭔가 NPC 같은 느낌이야. 이 사람은 서가지고 약간 그 게임에 있는 거래소 땡땡땡땡 거래소 느낌이지. NPC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금리랑 국채금리가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한 번씩 박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3월 달에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왜 금리를 떨어뜨리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준금리는 요거의 파란 선이에요. 역대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5%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때 2%대, 거의 뭐 제로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바로 이 기준금리가 떨어졌어. 그럼 빨간 선이 뭐냐? 그럼 빨간 선이 바로 이거예요. 국채금리. 자, 국채금리라는 거는 한국은행한테 이 채권을 구입해준, 그러니까 증서를 구입해준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이 이자율인데, 이 이자율이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국채금리도 결국에는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 이자는 높은 이자가 아니야, 대신에 한국은행은 절대 부도 안 나 라는 마인드로 내가 한 1조쯤 들고 있으면 한 1,500억 박아 놓는 거야. 1,500억 박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냥 기준금리만큼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최소한의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국채를 나중에 거래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공부했을 때 배우도록 하고, 일단은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를 따라간다. 얘들은 이자율이 되게 싼 돈들이다 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국은행은 이자를 싸게 받고 이자를 싸게 준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은 확인하면,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고 한국은행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는지는 대충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한국은행이 지금까지는 이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바뀔 것 같지만.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인생의 역작. 인생의 역작 두 번째는 어디냐? 한국은행에서부터 돈을 받은 은행들이 과연 그럼 얘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는 당연하지. 대출해 줄 거 아니야. 맞지? 맞잖아. 우리 은행 가가지고 뭐해? 나 집 사고 싶은데, 나 차 사고 싶은데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게 은행이란 말이죠. 요게 바로 은행인데, 자, 은행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은행 하나 둘 셋 짠. 아까 전보다 뭔가 좀 선이 많아졌죠? 아까 선은 좀 단순했던 것 같은데,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은 일단 4가지 유통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봤던 한국은행부터 돈을 빌려오고 한국은행에다가 기준금리만큼 이자를 지급하는 거. 요게 첫 번째예요. 돈을 이제 일단 인이 있어야지, 들어와야지. 지금 이쪽은 들어오는 쪽이고 이쪽은 나가는 쪽이에요. 자, 그럼 보시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예금 적금을 내가 이제 엄마한테 용돈 받았어. 엄마한테 10만원 받았어. 세뱃돈 10만원 받았어. 근데 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10만원 세뱃돈 준 거를 엄마한테 이렇게 뺏기기 싫으면 어떻게 돼? 통장에 집어넣어야지. 엄마가 맨날 그러잖아. 야, 니 세뱃돈 받은 거 좀 남아있나? 엄마가 5만원만 빌리면 안 되겠나? 개뿔. 나는 그 빌려준 돈을 단 한 번도 돌려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네, 우리 엄마는 사기꾼입니다. 무튼 이게 내가 월급을 받았다, 내가 세뱃돈을 받았다, 내가 꽁돈이 생겼다, 그러면 원래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은행에 집어넣어야지. 왜? 통장에 안 집어넣으면 내가 안 쓰니까. 근데 요새는 뭐 있어요? 체크카드. 통장에 집어넣으면 체크카드 긁으면 바로 그 순간 찍찍찍찍찍 다 나가잖아. 찍찍찍. 무튼 이게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우리 기준 금리는 2개였는데 은행 금리는 하나예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게 기준 금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은행이 우리한테 주는 금리예요. 예금 이자예요. 예금 이자가 좀 많이 작다. 예금 이자가 좀 많이 작아. 무튼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금을 넣든 적금을 넣든 은행에다가 돈을 주면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예금 적금을 이렇게 주는 사람들한테 또 돈을 받아요. 그럼 이 돈을 어디다 줄까? 어떻게 쓸까? 은행은 돈을 굴리는 곳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우리가 담보대출을 받아요. 얘 이름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얘 이름 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담보대출을 하는데 담보대출 이자는 하나 둘 셋 넷 4개예요. 겁나 많아요. 이게 왜다?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면 개인은 신용도가 좀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를 세게 받아요. 개인은 돈을 안 갚을 수 있고 안 갚고 런할 수도 있어. 그래서 개인한테는
돈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10,000원 빌려주면 12,000원을 떼가는 이런 비상식적인 이런 행동을 대출 행위를 하는 거고요. 개인한테 대출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기업한테 대출하는 거예요. 기업한테 대출은 뭐야? 요거 3개밖에 없네. 근데 기업이 대출할 때 뭐하냐? 기업도 물론 개인처럼 담보를 잡을 수도 있지만 뭐 건물을 잡는다든지 기계를 잡는다든지 다 잡을 수 있지만 여기 이렇게 생긴 이게 뭐냐면 회사 채권이라는 겁니다. 회사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땡겨올 수 있어요. 요게 대출을 받아올 수 있어요. 채권이 뭐냐면 은행도 그 한국은행처럼 마찬가지로 2년 뒤에 내가 돈을 줄게요 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증서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는 담보를 걸 수도 있고 담보를 안 걸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돈을 빌린대 은행에 가가지고 담보 걸 필요 없잖아. 삼성전자가 망하지도 않을 거고 삼성전자가 돈을 안 갚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는 담보 없이 그냥 종이 주세요. 종이 적어주시면 우리가 돈 빌려드릴게요 이럴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테이버 상사가 돈을 빌리러 가. 이 새끼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별풍선도 못 받아. 근데 얘한테 돈을 빌려줄까? 아니야. 내 카메라, 내 마이크, 내 자동차, 내 의자 다 담보 잡고 난 뒤에 그걸로 돈을 빌려주겠지. 요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담보의 크기에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게 천차만별이지만 개인보다는 대출 금리가 대체적으로 싼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상황에서 보시면 차이가 나요. 무슨 차이가 나? 이자 차이가 나요. 은행에서 이제 회사에 대출해 준 거는 3개를 받고 은행이 개인한테 대출해 준 건 4개를 받아. 근데 우리가 돈을 넣으면 우리는 왜 하나밖에 안 줘? 우리 돈을 엿다가 빌려주는 건데 얘들은 왜 이렇게 많이 떼먹어? 근데 이게 바로 은행의 주 수입원이에요. 은행이 이걸로 먹고 살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자 봅시다. 지금 제로금리라서 금융권이 초비상 경영이라 그랬는데 원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 기준금리가 5%일 때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5%면 대출을 해줬을 때 이자를 한 10% 받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 얘는 5%씩 남겨먹는 겁니다. 레이 어서오고 하이 반가워요. 은행은 보통 요렇게 중간에서 마진, 이자 마진, 예대차 마진이라 그러는 거를 떼먹습니다.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차이를 떼먹는 장사가 은행의 주 장사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봐봐. 기준금리를 지금 자꾸 낮춰서 제로금리까지 내려갔대요. 이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기준금리가 2%라고 칩시다. 2%면 대출 이자도 당연히 10% 못 받아 처먹지. 왜냐면 2%로 돈을 땡겨오는데 지금 얘한테 2%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아까 전에 기준금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2%야. 그러면 2%로 땡겼으면 얘를 10% 받아 처먹으면 이 새끼들이 사기꾼 소리 듣지. 돈을 안 빌리겠지. 다른 은행들이 더 싸게 해주겠지. 점점 은행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금리가 대출 금리가 4%까지 떨어졌네. 그럼 아까 뭐야? 5%로 땡겨와서 10%로 빌려주면 5%를 남겨먹던 게 2%로 땡겨와서 4%로 밖에 못 빌려주니까 2%밖에 안 남아. 이거 어떡해? 돈을 못 벌어. 이거 어떡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 뭐예요? 기사도 이렇게 납니다. 문제는 예금금리와 함께 대출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이자 수익이 떨어지고 있다. 이자 수익은 은행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금융권이 그래서 초비상 경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새 우리 작년에 뉴스 많이 떴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혹은 8촌 혹은 16촌 할아버지가 걸렸을 수도 있는 그거 뭐야? 이거 ELS 아니면 ELF 요새 또 ETF 이런 거 다 은행에서 팔거든요. 은행에서 이런 걸 왜 팔아요? 은행에서 지금 얘랑 마진 차이 가지고 돈을 벌다가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어. 금리는 자꾸 떨어지고 있고 금리는 앞으로 못 오를 거예요. 금리가 못 오르는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무튼 금리가 못 오를 거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뭐야? 얘는 결국에는 지금 원래 돈 벌던 예대 마진 차라고 부르는 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고 제가 지난번에 은행 관련된 주가 지수 얘기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은 지금 더 이상 돈을 유통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투자하는 업체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요런 것들이 많이 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 투자할 때 조심해서 투자하시고 무슨 은행들은 이런 걸로 돈을 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행이랑 은행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누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오늘의 메인 아이템 바로 메인 DC 기업입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은 우리가 신용경색에 대한 영상입니다. 신용경색. 신용경색이 왜 왔느냐? 회사가 돈을 못 땡기니까 그래서 온 건데 자 회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먹어 봅시다. 자 보시면 회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회사가
은행이랑 마찬가지로 총 4군데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라고 크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얘가 만약에 핸드폰을 만드는 업체야. 그럼 뭐야? 아니 당연히 이거지.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내가 빵집을 만들면 빵을 만들어 판 돈으로 빵을 또 만들 거 아니야. 회사는 뭡니까? 핸드폰을 만드는 업체는 핸드폰을 만들어서 판 돈으로 계속 핸드폰을 만들 거란 말이야. 직원들 월급을 줄 거란 말이야. 맞죠? 야인형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항상 그 기업이라는 걸 제품 혹은 본인들의 서비스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아. 우리 그 아프리카 BJ들 뭐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노가리 떨고 열심히 리액션 해가지고 빰빰빰빰 하고 난 뒤에 뭐예요? 풍 받잖아.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요런 식으로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기업의 첫 번째 돈 들어오는 그 돈의 흐름이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바로 은행에서 돈을 땡기는 방법입니다. 예, 은행에서 돈을 땡기는 방법이에요. 요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은행에 가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가 집 살 때 대출 받고 차 살 때 대출 받듯이 그 기업도 은행에 가가지고 야 우리 기계를 엄청 비싼 거 하나 사야 되는데 야 잠깐만 좀 돈 좀 빌려줘봐. 아니면 우리 지금 직원들 월급이 밀렸는데 돈 좀 빌려줘봐.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 가서 돈을 빌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엄청 쉽게 생각하는데 금융에서는 이걸 또 구분을 하더라고. 경제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한다? 이게 바로 간접 금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접 금융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은행 돈이 아니야. 은행이 가진 돈이 아니고 은행 돈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은행에 돈을 맡겨 놓은 거를 중간에서 수수료 받고 빌려주는 거잖아.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돈을 빌린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간접금융이라고 불러요. 간접금융. 자, 이거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을 좀 구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행은 돈이 있는 애들이 아니야. 은행은 돈을 맡아가지고 빌려주는 데고. 자, 그러면 돈을 직접 투자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겁니다. 자, 한국거래소 KRX. 우리가 여기에 뭐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코덱스는 아니지. 코스피 200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여기다가 등록돼가지고 우리가 거래가 되는데, 자, 우리 제일 큰 기업이니까 삼성전자 예를 들어봅시다. 삼성전자가 주식시장에 이렇게 상장이 돼 있어요. 주식시장에 올라와 있어요. 그럼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그럼 뭐예요? 삼성전자에 내가 돈을 주고 삼성전자의 요 주식 요 종이, 옛날에는 종이었는데 지금 요새 전자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요새는 종이 없어요. 무튼 이 옛날에는 종이를 직접 받았어요. 한국거래소 가가지고 여기 얼마 원정 꽝. 근데 요새는 뭐합니까? 그냥 한 주 사고, 두 주 사고, 10주 사고, 100주 사고, 1000주 사고, 10,000주 사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삼성전자 만주면 얼마냐? 4만원 곱하기 만이니까 4억이냐? 와씨 비싸네. 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삼성전자에다가 내가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삼성전자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대주고 투자금을 우리가 넣어주고 난 뒤에 삼성전자가 그 돈 가지고 뭔가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요걸 또 지네들이 주식을 더 팔아가지고 뭘 한다든지 요런 여러가지 그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데 요걸 보고 우리는 직접 금융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주식이라는 거를 발행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사의 일부를 떼가지고 시장에 팔고 그 돈 가지고 회사를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면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뭐 감자라고 해가지고 주식수를 줄이기도 합니다. 내가 판 거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좀 잘 돼. 급전이 필요해.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유망해. 사람들도 오케이 할 것 같아. 그럼 뭐예요? 증자라는 거래요. 땀난다. 이 열심히 떠들면 땀이 많이 나요. 아유씨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자 같은 걸 하게 되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수가 늘어나. 감자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수가 줄어들어. 그 내 돈도 줄어들어. 내 돈도 늘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직접 금융인데 요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따로 편성해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증자 감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회사가 돈을 땡기는 거를 직접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금융이 하나 더 있어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신용 경색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 회사채 시장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2019년도 기준으로 사모펀드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죠. 사모펀드가 어떤 거였느냐? 사모펀드라는 거는 그거예요. 49인 이하의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막 1억, 10억씩 모아가지고 그 돈을 기업에다가 직접 투자하는 거라 했어요. 얘네들이 뭔가 펀드를 만들어, 회사를 만들어. 그래서 이 돈을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그 돈을 받고 혹은
회사채라고 하는 거를 직접 구입을 하게 돼요. 회사에서 빚 보증 증서가 있는데 이걸 직접 구입합니다. 근데 회사채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말 그대로 테이블 보증해가지고 야 내가 종이 줄 테니까 내가 이거 야 나한테 급전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줘봐. 일주일 뒤에 1,100으로 줄게. 이자가 겁나 센 거거든요. 맞죠? 아니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일주일 뒤에 1,100을 준다 그러면 그 4주면 1,400이 되는 거고 야 그 52주면 그게 6,000만 원이야. 1년만 있다 준다 그러면 이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급전. 보통 단기는 뭐 3개월, 6개월 어음이라고 들어보셨죠? 옛날에 어음. 3개월 뒤에 돈 줄게. 그런 것 때문에 IMF 때 부도가 많이 났다 그랬는데 그런 게 거래되는 시장이 바로 회사채 시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채 시장에 대해서 짠! 요게 바로 회사채 시장인데 자 봅시다. 우리가 아까 전에 국채 관련된 그래프 잠깐 보셨습니다. 국채 관련된 그래프 짠! 보시면 보세요.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국채 금리도 같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국고채는 3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때 국채를 샀어 그러면 이 이자를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받는 거야. 받고 난 뒤에 3년 뒤에 내가 그 국채를 돌려주면 그 국채 돈만큼 더 주는 거야. 이게 국고채의 그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자 보시면 회사채 시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 동안 내가 투자를 해야 되냐. 국고채는 내가 한번 투자하면 다른 사람한테 중간에 이걸 팔지 않으면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 가야 돼요. 되게 길어요. 왜냐면 나라는 10년 뒤에도 부도가 안 날 거니까. 근데 회사채는 과연? 자 봅시다. 뭐가 엄청 글이 많죠. 잘 안 보일 거야. 그래서 내가 중요한 부분만 확대를 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자는 3개월마다 후불 지급을 한다. 자, 이자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후불 지급해요. 이 어음이든 아니면 뭐 그 뭐냐 회사채든 간에. 그 다음에 기간은 2년, 3년, 4년, 5년 네 종류가 있다. 자 어음 같은 경우는 되게 단기라 그랬어요. 약간 내가 어음 같은 경우에는 5%짜리 10%짜리 해가지고 3개월 땡기는 거예요. 회사 명의로. 그 다음에 회사채는 보통 1년이 넘어가는 것들을 회사채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 이건 제가 공부를 뭐 좀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무튼 이게 기간은 2년짜리, 3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해가지고 회사채를 발행한다. 자 2년짜리 회사채를 발행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개월마다 이자 주고 난 뒤에 원금도 돌려줘야 돼. 회사 입장에서는. 대신에 회사는 그 돈을 급하게 땡긴 뒤에 그 돈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돈 벌면 또 그걸로 이자 주고 원금도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회사채라는 겁니다. 회사채. 네. 태공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게 뭐 초단기도 있고 아니면 뭐 이거는 뭐 중기 정도 될 거예요. 최고로 장기는 뭐 5년 10년이 장기니까 투자할 때는 우리가 장기 투자 한 달 뭐 3개월 6개월 요즘 이렇게 많이 보시던데 장기 투자는 여러분들 평생 하는 게 장기 투자입니다. 주식시장 일주일 만에 5% 먹었다고 야 나 일주일짜리 장기 투자했다 이러시는데 형들 일주일은 장기가 아니야 초단기야. 형들 월급도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영국도 아니고 주급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주일에 5% 먹었다고 나 장기 투자했다 그래 자꾸.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네 무튼 회사채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회사채 시장이 지금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 회사채 시장이 위험하다 그러는데 아니 개명나네. 회사채 시장을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회사채 시장인데 여기를 되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잘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어요. 여기가 기업인데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19가 터졌어. 그럼 사람들이 공장에 출근을 못하고 물건을 못 만들어. 그럼 뭐가 망가져요? 지금 우리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못 팔고 있다고.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1,000원에 원재료 사와가지고 이걸로 반죽해서 빵 만들어서 빵을 5,000원에 팔아서 내가 그 돈 가지고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시장이라고요 지금. 이거는 이해됐죠? 자 그럼 한쪽이 망가졌어. 돈 들어올 데가 없네? 그럼 딴 데서 돈 땡겨야지. 그러면 옆으로 가봅시다. 주식시장에서 주가 개떡 나겠잖아. 지금 좀 올라오긴 했는데 주가 심각할 때는 원래 높았던 지점에서 40%씩 빠졌거든요. 내가 1억짜리 그 1억의 주식을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줬어. 6천만 원 됐대. 내 가격이 40%가 그냥 강제로 빠진 거야 지금. 근데 주식은 뭐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회사가 컨트롤을 못해요. 이거는 시장에서 나를 평가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따리 수가 1000따리가 됐다 갑자기 뭐 10따리가 됐어. 그럼 뭐야? 사람들이 내 방송을 안 보겠다라는 거야.
내 유튜브 조회수 구독자 막 유튜브 구독자가 막 10만이었는데 갑자기 유튜브 구독자가 다 빠져서 5만이 됐어. 그럼 뭐야? 사람들이 내 거 더 이상 안 보겠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이제 망하는 거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가가 빠졌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투자 안 하겠다고. 내 평가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내 몸값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내 재산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은행 가서 대출도 그만큼 적게 돼요. 담보가 없는 거잖아. 내 가치 평가가 줄어드니까 더 이상 내가 은행에 돈을 땡길 구실이 많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회사채 시장인데, 문제는 회사채 시장이 폭탄이래. 왜 폭탄이냐? 자, 회사채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회사채가 보통 뭐 1년, 2년, 3년, 4년, 5년이라 그랬는데 내가 2년짜리를 갖고 왔어요. 2년짜리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지금 이건 삼성전자 옛날 채권인데, 이거는 뭐 그냥 그림이니까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고, 자, 보시면 2014년 4월달 기준으로, 왜냐면 우리가 3월달에 주주총회를 합니다. 3월달에 주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요. 2013년에는 이렇게 했고, 앞으로 우리 2014년에는 공장을 증설을 할 거고, 요런 걸 할 거고 하니까 결국에는 100억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100억을 더 땡길 거예요. 빚을 질 거예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땅땅땅 하면 어떻게 돼요? 4월달에 오케이 바로 발행해. 바로 돈 빌려와. 이러고 보통 4월달에 회사채가 많이 발행돼요. 회사채가 4월달에 100억 원이 이렇게 발행이 됐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이건 뭐야? 이건 2012년도에 발행됐던 거지. 그래서 2014년도에 이렇게 만기가 왔어. 여기서 추가로 더 하겠대. 짠. 왜? 회사가 규모가 커졌으니까. 빚은 갚아야 되는데 급전이 더 필요해. 근데 이거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더 빌려요. 근데 이게 한 번만 이래? 아니야. 또 이래. 이거를 더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2020년이 딱 왔는데, 봐봐. 이게 지금 회사가 계속 성장을 했고 계속 물건을 잘 팔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했었어. 근데 지금 2020년에는 갑자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비행기 안 떠, 수출 안 돼, 수입 안 돼, 공장 못 돌려, 언제까지 바이러스가 퍼질지 몰라. 이러니까 뭐예요? 발행을 하면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사주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발행한 게 이게 점점 커지고 있는데 아무도 안 사준대. 왜? 아니, 이 회사가 이걸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빚은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고 있는데 안 살려 그래. 그러니까 이 이자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돈 더 줄게, 이자 더 줄게, 돈 좀 빌려줘봐. 문제는 이 이자에도 내가 돈을 못 빌려줄 것 같다는 거야.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럼 이자율이 점점 올라가요. 왜? 나는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돈을 땡겨야지. 안 그러면 회사가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 이자율이, 회사채 시장의 이자율이 점점 올라가고, 이 이자가 올라가면 이 기준금리 혹은 국채금리와, 이 사람은 국채도 살 수 있고 회사채도 살 수 있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국채를 샀을 때 이렇게 내가 받는 금리와 회사채를 샀을 때 받는 금리 차이를 보고 보통 스프레드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게, 회사채 시장의 스프레드가 너무 벌어졌다. 국채금리와의 멀어진 이자율 차이가 너무 벌어졌다. 왜? 사람들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는 투자하는데 여기는 투자 안 해. 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자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자도 못 받을 것 같아. 위험할 것 같아. 돈을 투자 안 할 것 같아. 그럼 뭐예요? 이자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프레드라고 부르는 거고, 이 스프레드 차이를 줄여야지 시장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가 돈을 받아요. 회사가 안 망해야지. 왜냐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이 사람들의 월급이 다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수출도 되고 수입도 돼야지 전체적으로 이 파이가, 전체적으로 이 크기가 커질 수 있는데, 지금 무서운 거는 여기에 돈이 안 돌고 있어서 폭탄이었다. 근데 이게 이제 요 안 되고 있던 이 포인트가 신용 경색이라는 겁니다. 여기 돈이 안 도는 거, 이걸 보고 하나가 안 돌아. 아니야, 주식도 망가졌어, 물건도 못 팔아, 은행에서 대출도 못 받아, 회사채도 못 받아. 그럼 기업이 줄줄줄줄 다 부도나면 어떻게 돼요? IMF 또 터지는 거거든. 여러분, IMF를 지금 제 방 시청자분들은 IMF를 못 겪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IMF 때는 정말 다크했어요. 세상이 다크했어요.
아빠가 편의점 알바도 못 구할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어디 사장님이었다. 내가 뭐 이렇게 아빠가 그랜저 몰고 다니고, 그 당시 그랜저 겁나 좋은 차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벤츠 몰고 다니고 벤틀리 몰고 다니고 이러는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집 다 팔고 수염 이만큼 길러가지고 집안에서 맨날 술 먹으면서 담배 피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직장 구하려고 그랬는데 직장도 안 구해주고 막 그랬다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엄청나게 그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잠깐만, 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안 돼.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못 풀어줘. 이거는 왜냐면 공장을 사람들이 가라 그러면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까봐 못 풀어줘. 주식을 올린다? 이거는 한계가 있어. 주식을 못 올려. 왜냐면 이거는 주식을 일방적으로 올릴 수도 없어. 어떻게 다 올려?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인데. 그러니까 기업이 당장 필요한 돈,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든 아니면 회사채에 대한 대출을 이렇게 좀 늘려주든, 회사채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땡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면 된다 라고 해서 지금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게 어제자 뉴스인데, 한국은행 사상 최초로 회사채 담보 증권사에 직접 대출을 해주겠다. 이게 뭐냐면 회사채, 바로 요거를 담보로, 요거를 갖고 오면 내가 한국은행에서 너네한테 돈 빌려줄게가 된 거예요. 지금 자, 이게 뭐냐면 신용 경색이 올 것 같으니까, 이 동네가 멈출 것 같으니까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혹은 그 증권사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들한테 대출을 해주겠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보통 펀드 매니저 아저씨들이거든. 회사채를 구입하고 투자하는 이 아저씨들이 보통 펀드 매니저 아저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저씨들, 펀드 매니저가 어디 있어요? 증권사에 있죠. 그 증권사에 있는 아저씨들한테 대출을 해주겠다.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돈을 넣어주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이 펀드 매니저 아저씨들한테 회사채로 대출을 한국은행에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거야. 지금 여기에 없는 새로운 선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 아저씨가 회사채를 갖다 주면 회사채가 이만큼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금액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한테, 한국은행에서 직접. 그래서 이 돈이 한국은행이 은행을 통해서도 돈을 줄 수 있지만 한국은행이 회사채 시장을 통해서도 이렇게 기업한테 돈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신용 경색을 좀 멈춰보겠다 라고 지금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게 현재의 한국이고 현재의 미국이에요. 미국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자, 그러면 신용 경색이 뭔지는 알겠죠? 신용 경색은 뭐야? 돈이 안 돈다며. 지금 제가 이렇게 인생의 역작으로 그림을 그린 이 돈이 흐르는 이 돈 흐름도에서 어디 한 군데가 멈추면 어떻게 돼? 기업이 나가리가 나든 은행이 나가리가 나든 아니면 우리가 나가리가 나든 뭔가는 나가리가 나는 거야.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가장 폭탄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다가 직접 한국은행이 빵 돈을 넣어준다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페드에서 이 중간에 이상한 기구 하나 만들어가지고 직접 돈을 빵 넣어주겠다고. 미국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칼국수 형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자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사태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돈을 직접적으로 기업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현재 신용경색이라고 하는 이 현 상황에서 모든 뭐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될 수 있다, 회사가 부도가 날 수가 있다, 제2의 IMF가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져가지고 돈을 안 빌려주니까 이 회사는 망할 회사가 아니지만 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진 이유는 뭐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당장 이 회사가 돈이 안 돌아가지고 내한테 이자도 못 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안 빌려주는 거야. 그 돈을 빌려주는 걸 어떻게 돼? 중앙은행에서 직접 그거를 땡겨주겠다고요. 네, 이렇게 땡겨주는 거고, 그러므로 지금 이 동네를 정상적으로 잘 돌려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스크린샷 떠가지고 많이 뿌리세요. 진짜 이 그림은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그림입니다. 내가 이거 그린다고 오늘 3시간 걸렸어. 찾아보고 그리고 수정하고 3시간 오바다 1시간 걸렸어.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된다?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던 거에서 새로 이렇게 창구를 터가지고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회사채 시장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겠다 라는 게 현재의 뉴스고, 지금의 뉴스고. 자, 이게 이제 정상화가 되면 당연히 이 그림으로 돌아오겠지. 정상화가 되면, 그럼 정상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정상화는 바로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살 수 있는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곳이 빨리 와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공장이 셧다운되고 우리가 소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빵집을 안 가듯이, 우리가 핸드폰을 안 사듯이, 빵집이 살아나려면 우리가 빵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고, 우리가 소비가, 핸드폰 회사가 살아나려면 핸드폰을 사야 돼. 맞지? 요러한 시장으로 돌아와야 되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뭐가 끌려 올라가겠어요? 실적이 좋아지네, 주식이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이 끌려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 회사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 회사가 탄탄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은행을 통해서 대출해낼 수 있는,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올라가고,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회사채도 결국에는 안정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신용경색 그리고 회사채 위기, 알고 투자합시다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를 하시려면 신용경색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신용경색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해결이 되면 언제 다시 주식이 올라갈지는 오늘 영상으로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시면 오늘 영상은 거의 100%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이 주제에서 가장 우리가 필요한 거는 첫 번째 뭐다? 신용경색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어딘가에서 돈을 땡겨야 되는데 돈을 땡길 데가 없는 거야. 돈 나갈 때는 있는데 내가 월급도 줘야 되고, 내가 지금 집세도 줘야 되고, 월세도 줘야 되고, 차 캐피탈도 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들어오는 돈이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오늘 방송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풍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는 돈이 없는 거야. 이러면 나는 뭐야? 나는 지금 신용경색 상태인 거야. 알겠죠? 저는 지금 신용경색 상태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코로나19 상태에서는 당연히 기업이 위험하지. 물건을 만들지도 못하고 물건을 팔지도 못하니까 당연히 이게 위험한 상황인 건데, 어떻게 돼? 생산과 소비가 정상화가 되는 순간 바로 끝나는 겁니다. 생산과 소비가 정상화가 되면 다시 그 옛날 그때로 돌아가는 거지. 어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회사채 위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뭐 합니까? 회사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미국은 이미 그 작업이 끝나서 회사채를 담보로 돈을 시장에 풀고 있다더라. 미국이 했으니까 다른 나라도 많이 할 거예요. 자, 일본은 예전부터 했대요. 무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게 위험하지 않나, 많이 올라왔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저도 솔직히 뭐 확답은 못 드리지만, 소비만 돌아오면 예전보다 더 빡세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려왔던 것보다 더 빡세게 올라갈 수 있어요. 소비가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면. 이건 왜다?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회사채 위기 혹은 신용경색에 대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더라. 그 사람들도 망가지고, 그 사람들도 뭔가 회사채가 위기가 와서 터지면 본인들 월급이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힘들어진다는 걸 다 아니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번엔 좀 해결을 보려고 하지 않을까. 뒷일은 나도 모르겠고 지들도 모른다 그러고 일단은 문제가 왔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두의 그 자세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요 영상에서 이해하실 거는 다 건져 가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재미있는 경제 이슈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이버보다 재밌는 테이버 경제 토크쇼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테이버는 유튜버, 네이버보다 재밌는 테이버. 진짜 못하겠어 이거. 자, 테이버는 유튜버, 유튜브보다, 아니, 네이버보다 재밌는 테이버. 네, 태피썰은 계속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항상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